procurement agency announced Wednesday that under the agreement, South Korean defense giant Hanwha Aerospace will export ammunition and weapons. 루마니아를 품에하는 K9이 이제는 유럽 전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일 루마니아 현지 공장 착공 계획을 발표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 담보비차 공장이 유럽 내 급증하는 K9 수요를 담당할 것이며 아울러 한국 방산의 허브가 될 것이라 자신했습니다. 최근 유럽연합EU는 2030년까지 8천억 유로, 한화 1273조 원 이상을 투입해 무기 보유를 늘리는 유럽 재무장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대한민국 방산업계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작년 7월 루마니아 국방부와 부쿠레슈티 K9 자주포 53운과 K10 탄약 운반차 36대 등을 공급하는 1조 3,828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제 루마니아 현지 공장을 통해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차 생산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해까지 루마니아의 국방 예산은 GDP 2.5% 수준이지만 올해 최대 3%까지 증액할 것이라 선언했는데요. 지금의 자주포 도입 사업은 이 막대한 계획의 마중물에 불과합니다. 한화는 루마니아의 보병 전투 장갑차 사업도 겨냥하고 있는데요. 루마니아는 30억 유로, 한화 4조 7천억 원 규모의 장갑차 구매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한화는 K21 장갑차를 중심으로 현지 생산 등 루마니아와 협업을 무기로 입찰에 나설 전망인데요. 여기에 유럽 내 MRO 시장도 노리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앞서 대규모 무기를 수출한 폴란드 등과 인접해 있으며 K9 자주포는 루마니아를 비롯해 북대서양조약기구 10개국이 운용하고 있는데요. 유럽의 공장이 있을 경우 이들 무기에 대한 유지 보수가 용이한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루마니아 현지 공장 착공 소식을 누구보다도 방이는 것은 바로 루마니아입니다. 루마니아 역시 매우 상황이 다급하기 때문인데요. 북쪽으론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현재 러시아에 점령당한 크림반도를 접하고 있어 항시 러시아의 침략 위협에 노출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K9의 도입은 루마니아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줄 전망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9이 바람 앞에 촛불 루마니아를 유럽 방산의 중심으로 올려놓았다는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계획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외적으로만 봤을 때 루마니아 육군은 비교적 약소한 국력과 반대로 자국산 무기 체계를 상당수 보유한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 주력 장갑차인 MLI-84나 APRA-40 다연장 로켓 트럭, TR-85 전차 등은 모두 루마니아산 무기 체계인데요.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모습일 뿐 조금만 깊이 파고들면 그 뿌리에 전부 소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MLI-84는 사실 소련의 BMP-1 모델을 면허 생산한 장갑차입니다. 그나마 현대식 개량형인 MLI-84M에 이르러 포탑을 기관포, 대전차 미사일 복합, 무인 포탑으로 교체했을 뿐인데요. 또 APRA-40은 그 뿌리가 1963년 소련에서 개발한 BM-21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TR-85 정도가 소련 T-55를 기반으로 루마니아가 독자 개발한 전차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겉만 번지르르 할 뿐 TR-85의 신뢰도는 암울한 수준입니다. 왕년에야 루마니아군이 발칸반도의 주력이라 평가받았던 적도 있었지만 이데올로기와의 변화에 따른 경제구조 붕괴 등 악재가 거듭되면서 군사력이 상당히 약화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계획은 국가의 운명을 걸고 안정적인 안보 환경을 조성하려는 국책 사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루마니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미리 예견했고 군 현대화 계획을 가속했는데요. 그리고 결국 지난해 루마니아 국방부는 자국의 자주포 도입 사업에 한화에어로의 K9 자주포가 선택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시장의 예상은 독일 펜자우비츠 2000과 튀르키예의 푸르트나투의 2파전이었는데요. 그러나 복병처럼 나타난 K9의 싱거운 승리에 전문가들조차 놀란 결과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럽에서는 독일 펜저하우비츠 2000을 포격 성능과 안전성에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자주포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펜저하우비츠 2000의 화려한 스펙 뒤에는 굵직굵직한 단점도 여럿 있는데요. 첫 번째가 가격입니다. 현재 펜저하우비츠 2000의 한 문당 생산 가격이 무려 100억 원을 호가해 비슷한 성능의 K9 자주포 대비 2.5배 이상의 예산을 필요로 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동절기 리스크도 펜저하우비츠 2000의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로 가는 자주포라면 언제든 북진할 수 있도록 북유럽과 시베리아의 겨울도 견딜 수 있어야 하는데 펜저하우비츠 2000은 노르웨이의 혹한기 성능 테스트에서 포가 얼어 불합격된 부끄러운 전력이 있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혹한기와 혹석의 구분이 없는 전장을 누볐던 K9에 대비되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단점은 수출 현황 데이터에서 그대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현재 펜저하우비츠 2000을 운영 중인 나라는 독일을 포함 4개국분으로 그 규모도 이탈리아 70문, 네덜란드 39문, 그리스 23문 정도입니다. 이는 글로벌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128대를 수출한 중국산 PLG45를 겨우 앞서는 수준입니다. 펜저하우비츠 2000의 명성에 비해 초라한 성적표라 할 수 있는데요. 독일이 육군에서 운영 중인 150대를 포함해도 총 양산 대수가 300문에도 못 미쳐 라인메탈사는 생산 설비 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결국 현재는 공장 가동을 완전히 멈춘 상태이며 이에 따라 부품 수급도 불안정한 수준입니다.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데 실패한 2인자의 참혹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K9의 실적은 화려하다 못해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육군에서 운영 중인 K9만 해도 1200문에 달하며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이집트, 인도, 폴란드 등의 납기된 수량과 미인도 수량, 미계약 상태의 수량을 더하면 K9의 총 생산 대수는 이미 3000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K9 자주포의 점유율은 48%로 1위를 차지했는데 2018년 이후 계약 대수를 감안하면 이젠 거의 자주포 시장을 평정했을 뿐 아니라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흔히들 말하던 K9 대비 펜저하우비츠 2000의 장점인 성능 역시 그 실체가 없다는 점에서 많은 전문가의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보통 방산무기 시장에서 전쟁보다 더 확실한 쇼케이스는 없다고 하는데요. 이미 K9은 여러 전장을 누비며 그 우수성을 뽐내왔습니다. 또 다른 경쟁자인 튀르키의 푸르트나투는 사실 명품 자주포 K9과 비교하기엔 모든 면에서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애초에 K9 자주포의 기술을 이전받아 튀르키에서 라이센스 생산한 자매품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현재 튀르키에는 한국에서 생산된 초도 물량 8문을 포함해 280문의 푸르트나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미 외신에서는 튀르키에산 푸르트나투를 K9의 파생형이나 아류작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더구나 푸르트나투는 엔진 공급과 관련된 이슈도 있는데요. 원래 푸르트나는 독일 MTU의 MT881 엔진을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독일 정부가 엔진 수출 허가를 보류해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지는 750마력짜리 커민스 엔진에 미국산 파워팩이 유일한데 이런 불확실성을 내재한 채 입찰 시장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루마니아는 K9 생태계의 10번째 회원국이 되었는데요. K9을 선택한 루마니아 육군의 결정은 K9의 수출 경쟁력이나 가성비를 봤을 때 너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루마니아가 K9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얻는 혜택도 외신을 통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미 K9은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폴란드 등 여러 나토 회원국에서 운영 중인데요. 같은 방산 장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회원국 간의 운영 노하우와 군사 정보를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이며 유사시 회원국으로부터 무기나 부품, 운용 인력을 조달받기 용이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한화에어로는 루마니아 현지 공장을 통해 무기의 유지 보수 비용과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완성형으로 평가받는 K9이 계속 성능 업그레이드 중이라는 소식도 루마니아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화에어로는 1단계 성능 개량판인 K9A1 보다 더 뛰어난 물건을 곧 시장에 선보일 계획인데요. K9 자주포는 초기형인 K9과 1단계 성능 개량을 거친 K9A1이 함께 실전 배치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한화 디펜스가 사거리를 늘리고 있는 중국 러시아제 자주포에 대항하기 위해 K9 자주포의 사거리를 2027년까지 지금의 2배인 80km 이상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풍산이 155mm 사거리 연장탄까지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K9을 위시한 방산 생태계는 당분간 수출 대수와 생산 물량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타국을 압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로부터의 승전보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루마니아는 수년 전부터
육군 전력 강화를 위해 향후 GDP 대비 3%까지 국방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요. 만약 K9이 마중물의 역할만 충실히 해준다면 다른 방산 입찰에서도 한국이 낙점될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일례로 폴란드는 과거 K2와 K9 FA50에 이르는 초도 물량 납기 이후 레드백과 천무 등 다수의 한국 방산 무기를 검토하고 있거나 계약이 임박한 상태입니다. 전술했듯이 루마니아는 폴란드와 더불어 나토의 최전선 국가인데다 자국에서 운용하던 T-72 60대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한 상태로 심각한 전력 공백 상황인데 현재 보유한 전차나 장갑차, 보병 전투 장갑차 등도 교체가 필요할 정도로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더욱이 비슷한 지리적 여건을 가진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한 것에도 루마니아는 큰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산 무기들은 나토와 호환을 할 수 있고 독일산과 비견될 정도의 성능을 발휘하면서 가격 측면 이점이 높습니다. 먼저 루마니아에서는 자주포 외에도 최대 298대 30억 유로 한화 4조 3천억 원 규모의 보병 전투 장갑차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루마니아는 우리 군이 운영 중인 휴대용 유도무기 신군과 K239 천무 다연장 로켓포도 도입할 전망입니다. 루마니아 현지 방산 매체 디펜스 루마니아와 루마니아 방위산업 소식통에 따르면 루마니아 국방부는 한화에어로의 무기 구매 목록에 천무 K239를 포함했다고 전했는데요. 국가의 안보를 위한 루마니아의 중요한 결정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4월 5일 베트남 자주포 영상입니다. 결국 강자가 승리했습니다. 베트남 자주포 시장에서 중국과 치열한 접전을 벌이던 한국이 드디어 수주를 따낸 것인데요. 그러나 수주 초반만 하더라도 어떤 전문가도 결과를 예상치 못했을 정도입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방산업체 노린코가 개입했기 때문인데요. 영국 군사정보 포털 제인스닷컴에 따르면 중국 북방공업집단공사 즉 노린코는 새로운 155mm 52구경 SH-16A 자주포를 앞세워 베트남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SH-16A는 노린코의 GBL-09 셰시의 업그레이드 버전에 기반했으며 8x8 휠에 자동화된 탄약, 장전 및 배치 시스템을 채용한 무인 포탑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포탄을 실었을 때 무게는 39.6톤이며 시속 110km로 주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로켓 지원 발사체를 사용할 경우 SPH의 최대 사거리는 50km 이상이며 포탑 부근엔 더 작은 원격 조종식 30mm 포탑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과거 중국 국영중앙 텔레비전과 인터뷰한 노린코의 대변인은 SH-16A가 항공기로 운반할 수 있는 조절식 서스펜션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지뢰와 즉석 폭발 장치에 대해 세계 최고의 보호 기능을 탑재했다고 발언했는데요. 심지어 모든 방향에서 발사되는 장갑 관통 포탄과 대전차 로켓에도 견딜 수 있는 장갑을 갖췄다고 자랑했습니다. 공개한 스펙만 보면 참으로 놀라운 사양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결국 대한민국의 K9이 승리했고 노린코는 다음 기회를 노려야 했습니다. 사실 베트남 국방부는 지난 2023년 초부터 K9 자주포에 관심을 보여왔으며 이후 베트남군 관계자들은 한국에서 K9 자주포 운용 및 정비 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사분석가들은 베트남이 이번에 도입하는 K9 자주포를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따른 중국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 군사력 현대화를 통해 방위 태세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9은 대표적인 155mm 자주포로 강력한 화력과 기동성, 방호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표준 포탄은 최대 40km, 특수 포탄은 5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지며 15초 내 3발 발사와 분당 6에서 8발의 지속 사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1000마력 디젤 엔진을 탑재해 도로에서 시속 67km, 비포장 도로에서 시속 40km의 속도를 냅니다. 무엇보다 480km에 이르는 넓은 작전 반경은 베트남의 다양한 지형에 적합한데요. 이번 K9 자주포 도입은 베트남이 전통적인 방위산업 파트너 외에도 공급원을 다변화하면서 군사적 현대화를 추진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포병 능력 강화와 함께 군사적 대비 태세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련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 K9의 강력한 경쟁자였던 SH-16A 자주포를 만든
노린코란 회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노린코는 중국 최대의 군수기업으로 국제적인 유명세를 치르게 된 계기는 무기의 성능이 아닌 파렴치한 기술 도둑질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1980년대부터 구소련의 소총과 전차, 야포, 차륜형 자주포, MRL 등 육상병기를 주로 라이센스 생산해 왔는데요. 문제는 구소련이 라이센스를 해지하고 생산을 금지했음에도 몰래 만들어 남미의 마약상과 아프리카 군부에 이를 공급해 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노린코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습득한 기술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름의 PLG-05 자주포와 정밀 타격 시스템, 장거리 제압 무기, 대공 미사일, 미사일 방어 체계 등 첨단 방산 분야까지 돈 되는 분야에는 모두 진출한 상태인데요. 실제적으로는 중국 정부의 지원금을 노리는 지원금 사냥꾼이란 악평과 함께 시진핑의 뒷돈 주머니란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SH-16A의 문제점 역시 똑같습니다. 세계 표준이란 마케팅은 과대 광고이며 자주포의 가장 기본적인 사양이라 할 수 있는 최대 사거리 역시 부풀려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SH-16A의 실제 최대 사거리가 40km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는 현재 세계 최고의 자주포라 할 수 있는 K9 자주포의 사거리 50에서 54km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자주포의 가장 중요한 쓰임새인 장거리 교전에서 사거리 열세는 곧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텐데요. 세계 자주포의 새로운 표준을 꿈꾼다면서 K9보다 짧은 사거리는 대체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세계 표준, 세계 최강이라는 뻔뻔한 수식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SH-16A가 차용한 트럭 기반의 차륜형 시스템은 반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최근 영국은 신형 기동 화력 플랫폼 사업에 K9이 아닌 차륜형 자주포 RCH-155를 선정했는데요. 이 때문에 현대 자주포의 흐름이 궤도형에서 차륜형으로 옮겨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K9이 탈락한 가장 큰 요인으로 차체 플랫폼을 꼽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차륜형은 궤도형과 비교해서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차륜형은 궤도형보다 에너지 효율이 매우 우수해서 더 적은 연료를 가지고도 빠른 기동성과 더 긴 이동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궤도형이 험지에서는 우수한 기동성을 갖추고는 있지만 도로에서는 차륜형의 속도와 운영 효율을 따라잡기엔 어려움이 많습니다. K9과 펜저 하우비츠 2000 같은 궤도형 자주포는 시속 60km대의 최고 속력과 400km 내외의 항속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아처나 RCH-155 같은 차륜형 자주포의 경우엔 시속 70에서 100km의 최고 속도와 500km 이상의 항속거리를 가지고 있어 차륜형 자주포가 기동성 측면에서는 확실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체의 생산 비용과 유지 비용 측면에서도 궤도형보다 경제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도 차륜형이 가진 장점입니다. 물론 K9 역시 현재 차륜형 개발의 필요성을 인지한 상태이며 제작사인 한화가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차륜형 자주포는 이동 속도는 빠를지 모르지만 비포장지형이나 험난한 산악지대에서는 치명적으로 취약합니다. 사실상 중국의 SH-16A는 최근 유럽에서 유행처럼 불고 있는 차륜형 자주포의 형식을 잠깐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SH-16A가 자랑하는 장갑의 사양이 실상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SH-16A의 외형과 전투 중량을 봤을 때 소총탄만 방어 가능한 수준의 장갑을 제공한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이는 실제 전투 상황에서 생존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는 K9이 갖춘 중화기 및 포탄 파편 방어 능력과 비교했을 때 어른과 아이의 싸움에 가깝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산 SH-16A 자주포에 대한 평가는 과장 그 자체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특히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 무기 특유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카피캣 디자인과 낮은 품질의 전자장비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SH-16A는 실전 경험은커녕 자국 내 테스트 결과조차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노린코가 제작하고 공개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큰 의혹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K9은 K10 탄약 보급 차량과 함께 운용되며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엔 최신형이라 할 수 있는 K9A2를 통해 사거리 연장과 발사 속도 개선 등 기술적 업그레이드를 꾀하고 있는데요. 경쟁 모델들과의 격차는 앞으로 계속 점점 더 벌어질 전망입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납기 속도만큼이나 정밀도와 품질 관리로 유명합니다. 이는 중국산 무기에서
흔히 발생하는 내구성 문제와는 완전히 다른 차별점인데요. SH-16A가 얼마나 저렴한 가격으로 세계 시장에 풀릴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중국 방산이 보여준 낮은 품질과 신뢰성으로는 세계 시장의 벽을 깨기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SH-16A는 가격 대비 성능을 강조하며 저개발 국가나 군사 예산이 제한된 국가를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SH-16A는 핵심 성능 면에서 K9에 크게 뒤처지며 세계 표준이라는 주장은 그저 중국 특유의 과장된 홍보 전략에 불과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총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SH-16A는 K9에 비해 성능, 실전 배치 이력, 기술적 완성돼서 모두 뒤처지는 무기입니다. 세계 자주포의 새로운 표준이라는 말은 허풍에 불과하며 이는 K9과 같은 검증된 무기 앞에서 무력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력과 K9이 가진 위상을 고려할 때 SH-16A는 단순한 프로토타입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SH-16A와 같은 무기가 한국의 방산 시장에 도전하는 것은 오히려 K9의 우수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뿐이며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K9의 입지는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